네, 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몇 분 계신가요? 지난주 혹시 강의를 안 들으셔서 유튜브를 공부하신 분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존재에 대해서?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존재라는 것 자체는 철학의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모더니티에서의 철학의 존재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존재는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죠. 실존이냐 실존이 아니냐, 본질이냐라는 거죠.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존재라고 이야기하는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 현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뭉쳐서 이제 존재라는 것 자체로 이제 우리가 엮어버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럼 실존은 뭐냐?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오는 이거 있죠.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랬죠.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플라톤이라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늘을 왜 가리키고 땅을 왜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안 하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죠. 지상, 신이 될 수도 있고 창조주가 될 수도 있고 이데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본질, 진선미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본질주의자하고 실존주의자에 대해서 크게 대별을 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질주의는 잘 알고 있다시피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그때 있는 대부분 그리스 철학자들이 거기 들어가죠. 파르미노나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약간 아무튼 플라톤의 제자지만 아니다. 뭔가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진료와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살짝 본질보다는 실존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1철학, 제2철학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BC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스승일까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그리스의 어떤 그런 시대를 풍미할 때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있다. 끝이요. 자, 그러면 그때의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대두가 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벗어났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상업도 있었고 등등 목축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개개인적인 자유가 만들어져 있던 시절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진선미라든지 우리가 진실, 본질,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을 믿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나는 또 되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했으니까. 목숨 따위는 근데 지금은 야, 너 본질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 미쳤어 라고 하죠. 왜? 실존이니까. 그만큼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실존을 알아야 되느냐? 실존을 알아야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시점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빨강, 파랑을 이야기할 때 파랑에서 이제 빨강으로 넘어가는 시절이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철학들, 늘 강조했던 것, 라강, 들레저 등등 모든 철학자들이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거기에 제일 먼저 앞에 있었던 사람이 하이데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후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현상,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하이데거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제자,
존재, 그쵸? 구두 이야기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고, 사르트르하고 뽕띠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쵸? 적자하고 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적자는 뭐라 그랬나요? 시원하게 설명하실 분. 대자는, 자, 대자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의식하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고기토예요. 설명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 몸은 대자의 몸도 되지만 적자의 몸도 된다. 그쵸? 근데 내가 뭔가를 해요. 이렇게 비타민 D 주사요법 등등등등 이런 거 할 때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뭐만 돌아가요? 정신만 돌아가는, 의식만, 인식만 돌아가잖아. 뭘 보고, 이거 저거 있을 때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야기 다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야, 너 뭐 하냐? 야, 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때 그 바보는 뭘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적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적자. 근데 적자는 바보예요?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쥐가 그래 놓고. 우리 뭐든지 하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해요. 그러면 잔인하게 자기를, 아우, 덩신, 그걸 왜 그래? 쥐가 그래 놓고. 누가? 대자의 영혼이 그런 거예요. 적자는 의식이 없잖아. 걔는 그냥 타인의 몸이에요. 그렇잖아. 얘는 뭘 했느냐?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내하고 똑같은 다른 저쪽에 조경숙 교수님이 계시면은 저분의 대자가 내한테 뭘 볼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의식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 몸은 이 사람을 보지 내 몸을 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 네가 정말로 이런 것들은 하고 싶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하고 얘기하나요? 안 해요. 의뢰히 내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적자를 타자의 몸이라 그랬잖아. 타인의 몸, 객관적인 몸, 내 몸이 아니야. 그 내가 아픈 거는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대자의 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갔어. 여사무사에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여사무사가 나 여기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너 그러면 그때 있었을 때 간에 그때 옛날에 검사할 때 간 기능 검사 뭐 얼마나 하니? 그때 내 간이 말이죠. 얼마. 이때 이 간은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객관적인 내 몸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적자의 몸이라 그런다. 근데 적자의 몸은 의식이 없잖아. 얘는 받아들여서 내 머리에 있는 의식을 탁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스티뮬레이션 해서 얘가 초월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상태가 됐을 때 대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대자가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는 생각할 게 없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적자와 대자 관계를 설명을 해서 사르트르는 설명을 했고, 뽕띠는 아니다, 두 개나 합친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현상적인 몸과 이쪽에 실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세잔의 빅투아르산은 세잔이 그 들어가니까 빅투아르산에서 나무가 내한테 말을 걸더라. 나도 나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듯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누구 이론일까? 뽕띠일까? 사르트르일까? 뽕띠. 엑셀런트. 뽕띠. 뽕띠는 적자와 대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호 주체성을 가진다 그래요. 몸으로도 느끼고 생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붙어있는 혼연일체의 몸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흐 그림부터 시작해서 익스프레셔니즘부터 현재까지의 앱스트랙션, 추상까지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대자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면 안 돼.
이거가 달려있는데 이게 뭔가는 부속물로 나는데 내하고 같이 가면서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 괜찮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그 얘기예요. 적자는 보이는 몸이지만 안 보이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렇죠? 이제 대충 잘은 모르겠으나 대충 과학적으로 설명이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설명.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야지라고 만졌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몸? 대자가 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만지키죠. 근데 만지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지고 있는 건가? 뭔지 잘 헷갈려. 그래서 뽕띠는 합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가 되게 불명확해요. 이해됐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이거는 그냥 철학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베이스, 그러니까 머리에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학에 대해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사물이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 그러고 그 현상을 내가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것을 표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representation, 표상. 머리 안에 있는 것. 그때 칸트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표상과 인상. 자, 오늘 지금 제가 슬라이드 만들면서 지금 여러분 오시기 전에 5시 50분에 SNS를 들어가니 어떤 여자분이 우리나라의 아트 무슨 대표, 이번에 프리즈 등등등등에 있어가지고 그림에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 사람이 거의 한 12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막강한 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 거기에 나와서 여사무사에서 그림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아무튼 그래서 잠깐 거기에 쇼츠 봤어요. 자, 아래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작품은 1, 2, 3, 4를 만들어내요. 이게 뭡니까? 수준 어때요? 그쵸? 자, 1번. 이 90억이래요. 여기 22억, 46억, 35억. 이거는 요코노비치라 그래가지고, 아마 저쪽 동유럽에 있는, 저번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요거는 약 흑인 화가인데, 내 친구가 이거 하나 샀어. 뭐 어떻든.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핫. 근데 이런 그림 많아요. 에곤 실레 비슷하게 나왔고, 프랑스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약간 신표현주의에서 그리는 그림들의 양식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은데 그림 컬러 좋고 하는 오늘 온도고네 같은 그런 그림의 컬러들이면 상당히 이뻐하면서 좋아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삶에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컬러가 내한테 이렇게 딥 인플루언서를 주는 것은 전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리 비싸야 되는 거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결론 드릴게요. 어떻든 46억이에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깜짝 놀란 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후한 그림이 왜 비싼지는 그 사람 사회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비싼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돈 벌죠. 이런 얘기예요. 너무 가볍게 이럴 데가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예술을 얘기하면서 돈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돈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츠에 가보면 대부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나이가 연령층이? 상당히 젊어요. 걔들은 그림을 보러 가나요? 그림을. 물론 아트 페어라는 것은 사러 가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사서 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투자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은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주식은 투자를 하지만 옛날 우리 네덜란드에서 튤립 장사할 때 보셨지요? 허망하게 깨지는 바니타스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 다 줘요.
이 기업에 등등등등 상장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해서 정권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네가 알아서 판단. 여기까지 딱 주잖아요. 물론 정보가 아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지만 굉장히 페어하지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이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25살부터 얘를 감시 감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얘가 그림을 90억하고 46억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돈 살 수 있나요? 거기 간 사람이?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돈 벌려고 작정을 하자. 25살 내지 30살 된 사람이. 얘가 처음에 그림이 한 800만 원, 500만 원이었어요. 초창기에. 그거 곤란해서 그때 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 대박 냈어요. 오, 축하해. 야, 너 잘했어. 라고 하는데 40살 먹은 애가 90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지금 그림 사는 사람들은 왜 사요? 이게 좋아서 집에 걸어놓는다. 아이, 개뿔. 뉴욕에 가게 되면 이 그림으로 한 4, 50점 개인전 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갤러리에서. 그거 보러 가면 돼. 그거 몇 개, 90억짜리를 50개 봤으니까 4,500원 이런 본 거예요. 집에 걸어놓고 요 그림 한 점으로 놔두면 만족해요? 제가 그때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 보고 나면 그 다음 거 또 봐야 된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그럼 이 사람은 90억에서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500억까지 가야 이 사람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지. 왜 집에다가 90억 썩혀 놓는 거잖아.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이것을 누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키아프에 가게 되면 대통령 부인도 와서 막 그냥 자랑하고, 아, 이거 어떻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고 저쩌고. 아니, 문화를 세우는 건 괜찮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우리 젊은 애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성숙한 어떤 그런 문화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트 컬렉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키아프가 아트 컬렉터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일반 사람들은 그림을 즐기기에는 이제 무서워서 그림을 볼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엄 산에 갔죠? 곰리 왔잖아요. 그림 몇 점 있었어요? 제가 알고 7점? 뭐 7, 8점, 그쵸? 그래서 그냥 냅두니까 뭐 이상해가지고 이제 안도다도하고 뭐 하나 만들었더라고, 묘비처럼. 누워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6점, 7점 했죠? 근데 지금 곰리가 어디 왔죠? 그쵸? 그 돈 받아요? 안 받잖아. 산은 얼마 받았어요? 3만 원 받았어요. 5만 원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흥분을 하면 우리나라 예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진지한 사유와 함께 예술을 같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유를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철학을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런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현실과의 관계는 모호한 불확실성, 편파성들로 인해 가지고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화가들의 몫이에요. 근데 아까 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게 90억이 왜 90억이냐고 말을 좀 해보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저 그 본질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서의 여러 어떤 그런 이모션의 체인지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표현을 해내는 거야. 단지 너무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되니까 화가는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독창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면 낯설게 만드는 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화가들은. 그러니까 그건 독창성 미술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듯한 독창성을 하고 보고 자정체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그림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빵 뜨는 게 아니라 축축축축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림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값이
추적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리그는 미국 리그라 가면 it's okay.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럼 미국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 걔들은 이걸 샀어.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아터 메신저가 SNS를 하길래 내가 바로 댓글을 리플라이를 달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미술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대답이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의 신진 작가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탁 나오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가볍게 이럴 데가 없는 애. 얘는 돈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뭔 다른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말씀드렸던 요게 르네상스 그림이죠. 요 그림하고는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에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 자기는 굉장히 익숙했죠. 근데 이런 그림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질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라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변했죠. 지금 현재 이런 그림 그려놓으면 뭐라 그래요? 잘 그리기는 잘 그리는데 뭔가 2%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절에서 요것은 본질주의고 요거는 무슨 주의다? 실존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을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한.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이외에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자와 적자의 관계에 있어서 딱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요것을 조용히 계속 곱씹으면서 그림을 보다가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서 내 몸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찰자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공동 신체성은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메를레 뽕띠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레즈는 메를레 뽕띠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초월적 세계와 상징적 세계라는 것 자체는 초월적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 혼자 의식, 인식으로 인해서 알아내는 세계, 그 어떤 거다라고 봐야 된다? 이건 대자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상징적 세계라는 것 자체는 몸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적자적인 몸 상태로 들어가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르트르는 자코메티 같은 경우에서의 인생에 우리가 본질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자, 옛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제 어릴 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서 남들이 바라보는 타인의 욕망, 엄마의 욕망 딱 만들어지는 그게 되게 강하게 되면 어떻다? 본질이라는 의미로 잡아서 거기에 그냥 대가리 쳐먹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엄마가 그래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나중에 어른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머리 굵고 그 이후부터는 엄마 말하고 부모 말 잘 안 듣죠. 그럼 그때는 벌써 이미 삶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탁탁 구획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럼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다른 환경에 대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 선택권이 주어지는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거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둘이 내하고 있으면 타자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지 내가 군림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절대로 이 사람은 화합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뽕띠는 아니야,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적인 몸이라는 것 자체는, 자 봐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내일 태어나고 그 다음날 태어나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것 자체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기투잖아. 어느 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눈 떠보니까 딱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여기 있는 건데 항상 사건은 뭐가 생기잖아. 그죠? 직장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 등등등등. 그럼 내가 선택을 또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실존의 어떤 자유의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동안에 이 적자적인 몸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대자에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따라가잖아. 그렇지만 얘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몸이잖아. 나는 보지는 못해도 보이는 몸이잖아, 적자는. 그러면 타인이 저쪽에 있는 조경숙 교수님의 대자가 나를 보면서 내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타인의 어떤 시선들이 느껴지잖아, 내가. 그럼 대자한테 이야기한다고 요사무사이가 지금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적자는 얘는 계속 변하죠. 한순간도 똑같은 것을 생각을 못해, 얘는. 계속 타인의 상황에서 계속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얘는 지 본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계속 부정을 한단 말이야. 오늘 이거 결정했다가 내일 또 저거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얘는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져. 자기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코메티가 이해가 되죠. 적자의 몸을 자꾸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깎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신의 실존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실존이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철학이 적자와 대자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돼요. 진짜로. 사르트르의 실존에 대해서 책이 별로 안 두꺼워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한다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너무 있게 또 빠지면 안 돼. 제가 요즘 저번 주부터 그때 강의 끝나고 제일 관심 있는 책이 또 이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가보셨나요? 페루는? 남아메리카는? 가보셨어요? 그때 이미지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책으로만 저는 읽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종들의 생각들,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거에 비해서 문화나 다른 여러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교, 그런 것들로 보면, 문화는 나름대로는,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처럼 그렇지는 않죠. 네, 아니죠. 그렇죠. 잉카 문명이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되게 강하죠. 그 자부심이 있던가요? 오케이. 그거를 설명하는 그 가이드, 거기 있는 현지에서 조차도 굉장히 강조. 자기도 되게 자신있게 생각을 하죠. 페루인이라는 것 자체를. 네. 멕시코인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나요? 안 가봤죠.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제가 멕시코를 안 가봤어요. 그리고 페루도 안 가봤고. 그냥 책으로만 읽었던 것을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지금 이해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현재를 안 가봤기 때문에 과거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 아니, 1500년대에 여러분이 스페인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 책으로 그건 내가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만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푸엔테스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라틴 아메리카가 정말 끝내줘요, 이게. 너무너무 매력 있는 도시예요. 멕시코 시티. 자, 그럼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엄마 아버지하고 사진 찍으면 이랬죠. 요즘 이렇게 찍나요?
근데 이거 볼 때 어떤 느낌들 따뜻하지 않나요? 옛날의 기억도 나고, 메모리도 있고. 얘들은 지금도 이래요. 가족 중심이에요. 따뜻하죠. 자, 앙드레 브레통. 초현실주의. 이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이런 어떤 문화, 그리고 가면, 조각, 미술품 등등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자기의 내면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바타유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대요. 에로티시즘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제가 이제 감히 제 생각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파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다른 거를 천막을 하든 아니면 틀리면 틀렸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그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문화가 조금 감이 섰어요. 왜 그러면은 스위스의 호들러가 상징주의 같은 파울 클레나 이런 애들도 이상하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그쪽이 강하잖아. 그죠? 강하고, 바바리안하고 저쪽으로 이제 독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들은 또 표현주의가 되게 강하지요. 근데 이 표현주의가 프랑스에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저쪽도 어디에 이제 갔다 오신 거기 스웨덴하고 저쪽에 북유럽 그쪽에 또 문화가 조금 다르죠.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또 다르잖아,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프랑스를 많이 갔던 프랑스는 되게 다를 거예요. 독일하고, 영국하고도. 그래서 미국은 제외하고, 미국은 하이브리드 문화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는 뭐냐면, 원래 이 스페인이 알타미라 동굴,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알타미라 동굴에서 시작이에요. 알타미라 동굴은 1만 5천 년이에요. 구석기 시대죠. 네안데르탈인. 거기에 동물들 막 있었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 시절에 이베리아인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베리아인들과 켈트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7,000년, 8,000년 이럴 때. 그러면 이집트는 파라오 있고 이럴 때도 그때도 이집트 문명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문명이라 그러면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잉카, 마야. 근데 걔들은 전부 다 문명이 7, 8천 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만 몇 년까지 막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자, 그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페인은 문명국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비옥한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 가보셨죠? 그거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묘해요. 이베리아인들하고 켈트 민족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쪽에 있던 페루나 잉카는 인디아 문명, 그러니까 메소아메리카라 그래요. 신화가 있어요. 걔들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메소아메리카는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교도 신이라 그러죠. 근데 이 이교도 신은 제가 저번에 에로티시즘 이야기할 때 그랬죠. 희생제의예요. 신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신들을 보면 복합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뱀부터 시작해서 막 이집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신도 있고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동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에 봤을 때에 동물이 인간보다 처음에는 더 우선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공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뀌겠죠. 근데 그때 신들은 그만큼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걔들은 저쪽에 그리스 신도 마찬가지지만 프로메테우스도 그렇잖아요. 불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가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신은 인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신이에요.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강요하느냐? 인간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이나 이런 거는, 기독교 신은 유대인은 굉장히 강해요. 살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구약에서는 통용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탄생하고 난 뒤부터는 신교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인격의 신이 존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에 신은 인격의 신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인한 문화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가 잡고 있을 때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그럼 그 기독교로 인해 스페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건 얘기 안 할게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내가 스고트족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여기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켈트 이베리아인. 그렇죠? 원래 살던 그 원주민이 있잖아요. 켈트 이베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고트족, 유대인, 711년도에 무어가 이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디에? 그라나다하고 세비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가 같이 뭉쳐서 살았어요. 그때에 700년도, 800년도에 가장 랭킹 1위가 제일 센 나라가 누구였느냐 하면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때 700년, 800년이라 그러면 뭐야? 그게 되게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이제는 700년, 800년도 알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그 나라를 갔을 때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700년, 800년짜리가 수두룩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늘 노래를 부르잖아요. 중세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세는 자꾸 건너뛰어요, 여러분들이. 건축물 봤는데 보면 이렇게 딱 보면 600년 가면 안 왔다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600년이 뭔지 관심 없어. 언제 관심 있느냐 하면은 요즘 들어서 있는 것만 좀 관심이 있지 별로. 근데 거기에 엄청난 보물들이 숨어 있어요. 미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거기서 숨 쉬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니까요. 제발. 꼭 중세를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책 한 권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라틴 아메리카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든 라틴 아메리카가 멕시코는 누가 잡아먹었어요? 스페인이 잡아먹었죠. 누구를 통해서? 콜럼버스를 통해서. 자, 그때에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300년, 400년 이럴 때는 없었어요. 그냥 이베리아 반도가 하나 딱 있었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이 있었고, 또 누가? 이베리아 켈트인이 있었고, 스고트족이 있었고, 나중에 711년 돼가지고 무어가 들어가지고 이쪽에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죠. 그 700, 800년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가보셨죠? 그게 카탈루니아잖아. 말을 카탈루니아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거기냐, 아라곤 왕국이 있어요. 아라곤 왕국 저번에는 이야기했죠. 맥스밀리안에서 나온 카를 5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페르디난드 3세. 그리고 그 약간 더 중앙으로 내려오게 되면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옛날에 이베리아 켈트 인족들이 살 때 봉건주의로 해가지고 영주가 있을 때 살았던 소도시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 법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 나라예요. 스페인이. 그만큼 스페인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내쳐요. 왜냐하면 이베리아하고 저쪽에 있는 아라곤 왕국하고 카스테가 레콘케스타라고 들어봤잖아요. 1200년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92년도에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다 쫓아보내버린단 말이에요. 10만 명을. 어디로? 아프리카로. 그때에 내보내면서 잘 살고 있는 유대인도 내보내버려요. 어디로? 저쪽 러시아하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경제의 거의 90%를 차지했던 사람들을 내보내니 스페인은 실패한 거죠. 그 나라는 잡았는데 강하게 이렇게 단결은 했는데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의 플라멩고의 그 강한 힘은 못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의 굉장한 이렇게 약간 저개발 국가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하고 이런 데 가면 도시는 되게 강하게 돼 있잖아요.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시골하고 여기가. 오케이? 그럼 이 나라하고 이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만들어지는 나라고 이 나라는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페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자주성이 강하고 저항성이 강해요. 그 돈키호테 있죠. 돈키호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낮잠 자고 하잖아요. 그게 야, 너 낮잠 자라고 해야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베리아인, 켈트, 유대인 이 3국으로 인해 그 나라들은 4개국어를 써요. 스페인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스고터 요렇게 같이 쓰면서도 아주 잘 지냈는 나라. 완전히 대표적으로 서로 협력이 잘 되는 나라였어요. 언제? 700년, 800년, 900년 이럴 때에. 근데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이 이베리아의 이사벨라하고 페르디난도, 그러니까 후아나 공주하고 필리프가 결혼해가지고 맥스밀리안의 자식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카를 5세가 나오잖아. 이 카를 5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란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싹대밭을 만들어버리니까 시야지 안 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카를 5세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와 5세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 프랑스와는 이쪽은 개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등비등했던 이유는 카를 5세가 잘한 게 아니라 이때 벌써 이미 유대인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놨던 그 밑받침이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카를 5세가 딱 50년 딱 하고 난 뒤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필리프 2세 때부터는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스페인이. 그거 뭐냐? 와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절대로 배척하면 안 돼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콜라보가 되는 거지 순수 혈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게, 그러니까 지금은 파시즘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주의, 순혈주의, 오로지 독고다이주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뭉쳐서 들레저처럼 리좀처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실존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은 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60억을 보게 되면 그게 왜 60억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 지금 그림이 제일 비싼 거 60억짜리도 있지만 60억짜리 잽도 안 되는 게 3천억, 4천억짜리 막 5천억, 6천억짜리 있잖아. 렘브란트 그림. 렘브란트가 그만한 돈을 필요로 했나요? 렘브란트가 그 돈을 써보고 죽었나요? 근데 그 그림은 누구 거예요? 렘브란트 거잖아. 그죠? 반 고흐가 지가 돈 없어가 죽은 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그 밀밭하고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수베르와즈의 그림들하고 이런 것들. 그 그림들 돈 누가 지금 쓰고 있나요? 반 고흐 뮤지엄에서 쓰고 있어. 반 고흐한테 뭐 해줬나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내가 만들면 이재용이가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팔 때 이재용이가 안 만든 거는 돈으로 못 받죠. 반 고흐가 만드는 건 반 고흐 지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 경제적인 논리하고 안 맞잖아. 만들어낸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누가 누리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뭘로? 투립 전쟁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이야기는, 그러면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늘 존경하는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 한 권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게 돈 받아야지. 그 돈 안 주잖아요, 그거. 그냥 책으로 받아보라 그러잖아. 그래 놓고 이거는 왜? 얘하고 락강 책하고 잽이 어떻게 돼요? 락강이 더 훌륭하잖아요. 칸트 같은 거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술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공공성. 무조건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가 내가 돈 많을게 내가 딱 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네 일로 와봐라. 내가 샀으니까 네 돈 500원 내고 우리 집에 와서 그림 한번 볼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거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일을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루비통 백이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기쁨이 주는 자식과의 어떤 그런 것들, 그건 무형인 거죠. 그럼 그것도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철학이고 그게 knowledge, 알미라는 거예요. understanding.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철학책을 보면 오성이라는 얘기가 나요. 오성. 오성이라 그러면 뭘까요? 5개의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이성 같은 거. 그래 알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냥 understanding이에요. 오성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이거를 오성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느냐 하면, 내가 뭐 하다가 이래 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이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역사성에 있는 것들이 철학, 예술하고 같이 가는 맥락이죠. 근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거는 얼마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돈 내라는 얘기하고 같이 맥락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되게 우아하잖아요. 화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슨타 앞에 가고 큐레이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아하면서 럭주리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림 팔아먹는 거죠. 얼마나 사기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것은 늘 나오는 멘트 발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샌디에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 만들었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쭉쭉쭉쭉 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4개의 문화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의 명상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산책자라는 거예요. 도시의 구석구석이나 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보는 게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고독한 산책가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고독한 거리의 산책자는 사유의 산책자예요.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안의 내면적인 거, 실존하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하는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그 내적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로 산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 웨이브나 이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게 산책이에요. 진정한 산책, 사유죠. 그게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는 거. 갔다 왔다가 외부에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봤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빨리 해가지고 뭘 하나라도 더 보는 거.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스마트폰 보고 그림 많이 찍어놨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지 많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적인 실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자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이 보세요. 도시, 오늘 이게 잠깐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무슨 우리나라의 세계 지구 마블인가 뭐 이런 이렇게 패널들 연예인들 한 수십 명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보내줬나 봐요.
딱 단어가 네 단어가 나와요. 미쳤네. 어우, 건물 미쳤어. 카페 어디야? 카페 어디야? 너무 아름다워. 딱 단어가 네 개예요. 그래서 쟤들은 저런 애들이구나. 말할 게 없나 봐요. 아우, 여기 카페에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이거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고흥반도예요. 네, 고흥반도. 거기요, 배낭 울머지고 걸어가면 끝내줘요. 그거는 뭐 달라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오냐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잖아요. 예를 지중해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지중해에서 일어났던 700년, 800년, 900년의 그때 역사를 알면 더 좋죠.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죠. 자, 이것도 말씀, 오늘 너무 길다, 그죠? 요새 뉴욕에 이래 변하네요. 책을 읽는 열풍이 생긴대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도서관은 자꾸 없어져가고, 여긴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서점도 없어지고, 출판사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다가 보니까, 이게 교보, 얘들이 책을 얼마나 철학책이나 이런 책은 안 팔고, 자기 개발사고 참고서만 팔다 보니까, 이걸 해서 돈을 줬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문구가 상당히 좋았나 봐요. 공모해서. 1등상이에요.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생이 쓰는 문구입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굉장히 큰 전광판 있죠. 그건 성형외과. 얼굴 비포 애프터.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미지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요번에 왔던 이게 루이스 브루지아죠. 이불이고 요런 그림들을 차용을 해서 요즘 상당히 많이 그려요. 피카소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다카 일본 요번에 되게 대작으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도 있고 베젤리츠는 아직까지 있는데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유명세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사람 베젤리츠는 누구하고 나이가 비슷하냐면 게르하르트예요. 데이비드 호커니, 게르하르트. 이 사람들은 캐피탈 리얼리즘이라 그래서 동독에서 왔을 때 원래 동독은 리얼리즘이었죠. 그 서독으로 오고 나니까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약간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게르하르트 저 영화 보게 되면 약간 포토리얼리즘 같이 뿌옇게 만들면서 기억에 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내면 세계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 시그마 폴케, 그 쿤트, 독일 애들이 그게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알프스 산맥 그 뒤쪽에는 신화가 되게 강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신화로 애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클린이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딘하고 이런 애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얘들은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끝내죠. 그래서 멕시코의 소설 같은 거 지금 보세요. 라틴 소설 끝내줍니다. 상상력은 보드렐로보다 한 10배 내지 20배 강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바로 캐링턴 이런 애들 초현실주의자들 있죠. 다 글로 갔잖아요. 왜? 멕시코가 본산이니까. 뭐 때문에? 마야 문명에서 나오는 신화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그걸 점령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대요. 요번에 이게 65, 이걸 신문에 사설해서 이게 써야 됩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여사무사에서 프리처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신진 작가들 등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돈을 이렇게 적어 놔야 됩니까? 자, 이 친구 대단히 재미난 친구예요. 천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애인데 8살인가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파울 클레 그림의 냄새도 나고 상당히 독창적인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8살 때 그렇게 그렸어요. 8살. 그러니까 천재
소녀라 그러는데 너무 또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외국은 다 그때 천재였어요. 애들이 그림 그릴 때. 그거는 그냥 묵묵히 좀 지켜보는. 자, 이거는 도슨트전인데 우리나라는 그림을 그냥 내가 보면 되지 왜 도슨트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자, 이 그림은 툭 보면 이제 그러네. 이게 왜 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나요? 뭐 몰라 되죠, 그죠? 근데 어떻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키스반 동경 그림 같기도 하고, 그쵸? 이 어떻게 보니까 또 뭐 약간 마티스의 야수파 냄새 나기도 하고, 그죠? 마리 로랑생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아무튼 프랑스 그림은 같아요, 그죠? 이게 파리파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는 기본이 베이스온이 거의 야수파에서 색상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파리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랑크, 앙드레 주랭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지 브라크도 거기 들어갔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1880년 1년생, 79년생, 82년생, 83년생. 샤임 슈틴이 좀 많아요. 1890년생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881년생은 제가 늘 이야기했죠. 피카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세탁선에서 라보아르 그때부터 이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누구냐면 샤름이라고 제가 여성화가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포비즘을 했던 여성화가예요. 프랑스에. 찰 사름이 CHARMY 샤름이. 예, 샤름이. 프랑스 여자예요. 에밀 샤름이. 그림이 되게 독특하죠. 1881년 생치고. 되게 좋죠. 그쵸. 근데 요거 그림 비슷한 게 누구냐면, 디마. 마린 디마. 남아프리카의 여자 하나 있어요. 지금 핫한 여자예요. 요즘 추세는 대부분 다 셀프 포트리트예요. 내면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사람 못 그리면 취급 못 받아요. 대가가 되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아예 자인으로 가서 총월적인 세계, 헤르난 베스처럼 그렇게 갚으리든지, 대서사로, 에픽같이, 엄청난 큰, 한 3m짜리, 앤젤린 키퍼처럼. 오케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약간 보면, 고갱처럼 이런 거 보고 종합주의라 그래요. 선을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플랫하게 만들면서 여기를 경계 부위를 주는 거지요. 또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르프켄, 야블란스키. 왜 야블란스키하고 베르프켄은 이 그림이 좀 닮았냐면 걔들은 프랑스에 왔었어요, 자주. 그러니까 가브리엘 민트도 왔죠. 그렇지만 오래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안 받아요. 가브리엘 민트하고 간딘스키는. 됐죠? 네. 요거는 로트렉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수잔 발라통도 약간 그런 냄새도 났다가 그리 가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왜냐면 수잔 발라통도 어차피 로트렉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드가의 냄새의 어떤 그런, 왜냐면 드가에서 루트 프롬이 자주 됐어요. 왜냐면 파스텔 같은 거, 이런 거, 댄싱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드가가 많이 그렸죠? 이거는 되게 독특하죠. 이 에밀 샤르미의 독특한, 그러니까 1881년생이 이렇게 그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요번에 왔더라고요. 야, 저거는 괜찮아. 근데 저거는 올라올 대로 한참 저런 거는 그냥, 현대서울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대여받아서 전시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트페어, 비싸서 어떻게 싸겠어요, 이거. 그럼 내가 이거 굉장히 이 방송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리움도 제발 돈 좀 받지 말고. 요번에 대림미술관 있죠? 무료로 됐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한국 작가들 굉장히 많이 그거 한데, 근데
내적인 동요나 갈등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깨끗하고 선이 곱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약간 트렌디한 그런 쪽으로 가서 약간 그 부분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괜찮죠. 우리나라 화가 같더라고. 이 사람은 약간 플란타스라 그래가지고, 그림이 이 사람, 이 젊은 친구예요. 그림을 어떻게 이 사람은 설명하느냐 하면은, 캠퍼스가 땅이래, 땅. 물감이 이렇게 물이고 식물을 심는 작업을 하고 이 사람 보더라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 사람은 그림. 그러면서 생명력이 그리면서 막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서. 눈 보니까, 얘는, 맛이 갔어. 제대로 갔어. 멋있어요. 이 친구를 저는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한국 화가 중에 이건민, 이 사람. 이건민은 지금 너무 커버렸잖아요. 속된 말로 그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들 이건민 그림 사세요라고 했으면 대박 났죠. 그때 이건민이가 막 시작을 했을 때거든. 그때 나는 너무 좋더라고, 같이 가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이건민이 여러분들 못 봐요. 뉴욕에 사고, 지금은 너무 바빠, 이 양반. 한동안 제가 거기 잘 가는 이태원에 컨템포러리 이건민 그림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는 이건민 작업이 안 돼요. SNS 두드려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길래, 좀 아픈가? 이 사람 원래 좀,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만, 화려한 부활. 완전히 그냥 대작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돌아서 나는 아프지 않았다. 미치겠어, 이 사람. 이건민을 또 너무 흉내를 많이 내요, 또. 나 참. 왜 그런지 몰라. 그랬어요. 이거는 약간 3단 재단화 비슷한, 그렇죠? 그런 냄새도 나고, 되게, 야블란스키나 아니면 우리나라 부처 이런 식으로 드로잉 같은, 이런 건 되게 괜찮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이것도 그렇죠. 야블란스키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자기 나름의 독특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메시지도 있고, 선이 되게 굵고, 조지 콘도죠. 딱 보면 그러니까 원래 조지 콘도가 원래 이렇게 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붙임이 있어요. 그러다 팍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포케.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잠시 스톱하고 난 뒤에 모든 거를 다시 원점 리셋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자적인 몸이 이게 이제 대자적인 몸에서 같이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때까지 있었던 걸 전부 다 리셋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탁 나오면 이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이제 지금 비아르 로하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AI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설치 미술로 표현한 작가예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가 아트 선재 센터가 어디 있나요? 아트 선재 센터가? 삼층동에 거기 공예박물관 현대박물관 그 뒤로 돌아가는 거기. 건물이 예쁘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고 이게 현대미술관에 올해 작가상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커다란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있는데 옛날에 현대 자동차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거기 딱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컨템포러리 앤드 그리고 굉장히 익스페리멘탈하게 시작을 해요. 그죠? 하는데 뭔가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고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 같은 거, 비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손 쉽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다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이저가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것도 지금 보면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근데 예술이요. 저런 장르는 있지만 저런 장르가 메이저가 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레터링이잖아. 제니 홀처 같은 경우가 그것 때문에 떴는 아이디어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신저를 통해서. 근데 이게 대부분 가면은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향기, 아이디어 좋은 거. 저게 아이디어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게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 얘는 보세요.
나중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 AI 그림 많이 봤잖아, 그죠? 그게 뭐 도메인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뭐 누구를 닮아서 뭐 어떻게 그려라고 하면은 AI 그림 나오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가 표현한 거예요. AI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생명체 모든 자연이나 이런 거를 지 나름의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그게 이야기하는 바타유의 에로티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봐야 돼요. 물론 현실감은 없어요. 바타유가. 그렇지만 그 부분을 늘 구멍을 내놔야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건 뭐야? 라고 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낯설지만은 저게 뭐를 의미하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얘들은 뭐까지 가냐면 이 극까지 가요. 극으로. 확 밀어붙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에너지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오늘이 그 백남준 씨가 저번에 얘기했던 굿 이야기 했죠, 제가. 그 굿을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인이라 그러나요? 그때 인간문화재?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분이 파리에 가서 굿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리바이벌해가 다른 사람이 한대요. 여하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흘러가는 전통에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도쿄 미술대학 거기 있잖아요. 우에노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작업실인지 뭐 음악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런데 일본 애들도 그러고 있어요. 도쿄 미술대학 애들이. 놀랐어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하.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이 자식.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럴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뭐든지 나올 때 피카소가 아비뇽 그렸을 때 다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러네. 우리 특히 세탁기 같은 거, 청소기 그랬잖아요.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얼마나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해요. 사람은 이 표상과 현상을 통해가 표상에 딱 들어오면 우리 뇌는 바로 그냥 아까 얘기했던 5성에 의해서 언더스탠딩으로 내가지고 인식을 해버려요. 금방 적응해버려요. 인간은. 이불. 이미지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어떤 걸 썰을 풀었던데 제가 그걸 잘 잊어버렸어요. 어떤 그 대회에 나갔는데 존재가 어떻든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그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히 자기의 뭔가 혼연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요즘 뜨고 있는 화가들이래요. 이 현대의 추세를 보라는 걸로 제가 가져왔어요. 보면 주로 어느 쪽이냐면 라틴 아메리카, 저쪽에 멕시코 되게 강해요, 이 친구들. 요거는 보면은 약간 신정물주의 독일의 백만이나 오토딕스 같은 그런 냄새가 나죠. 그레이즈하고. 요런 건 시그마 폴케라든지 이게 사이 텀블리 미국의.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색화 그리잖아요. 그쵸? 현대화랑이나 폄훼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물론 약간의 크리티사이즈는 있어요. 딱 들어갔을 때 딱 보면, 아모레 퍼시픽 그때 되게 큰 그런 전시관에 누가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확 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겠죠? 어떻든 지금 이 미술관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는
하나의 전시관이 아니라 같은 그 옆에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조각으로 같이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고요. 이 뒤마에요. 요즘 또 이렇게 약간 요런 거 보면은 금방 저거는 인세인 약간 미친 사람 시리즈인데 눈빛이 약간 그렇고 이러면 누구 생각나야 되느냐면 제리코. 아, 제 제리코예요. 제리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빼고 프랑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리코예요, 제리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라크루아. 들라크루아는 되게 식은방을 뜨는 사람이에요. 되게 안어가 있고 내가 누군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카데미에서는 수상을 못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걸렸어요. 그래도 되게 이 사람은 뻣뻣해요. 내가 누군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항상 찍을 때 이렇게 하죠. 나폴레옹처럼. 나의 디그니티, 위험은 이렇게 있다라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해요. 르동이 드라쿠라가 너무 그래서 옆에서 이제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골목에서. 너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화가들은 많이 봤잖아요. 약간 제리코는 안 그래요. 제리코는 귀족이죠. 귀족인데도 인세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시리즈를 그냥 하나하나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힘이에요. 그래놓고 이 사람은 죽잖아, 일찍. 말 타다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선 스컬리, 미국에. 이건 거의 미니멀리즘 앤드 그리고 약간 생면화 컬러 필드 페인팅, 오버홀 페인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눈빛 보세요. 나이 들어도 아주 액티브해요. 그렇죠? 자, 이 사람 알렉스 카처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 알렉스 카처를 사실은 제가 되게 오해를 한 게 되게 헷갈하게 봤어요. 왜냐면 타데우스 로팍에서 딱 봤는데 이건 뭐 아직도 영감님 이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뭐죠? 약간 만화처럼 그리는 아니 알렉스 카차하고 친한 친구 있어. 글 잘 쓰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 리만 머핀에도 전시하러 왔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이 사람은 되게 친한데 되게 알렉스 카처를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게르하르트.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명이 지금 가장 핫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자, 쿠사마 야요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딴지 걸 수 있나요? 이 사람은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정신분열 있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정신분열증 있죠. 들레즈는 정신분열증이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린다 그래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들레즈가 요번에 그거 나왔어요. 들레즈의 회화론 해서 책이 나왔어. 거기 보면 일본에 ADHD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 화가가 있었는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일본 회화 하려고 그러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쿠사마 야요이는 굉장히 비난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ADHD에서 나오는 그 광기는 에너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욕망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열증의 광기는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완전히 그냥 병적인 거라고 들레즈 입에서 그래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잘못한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철학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들레즈가 조금 잘못했는 것 같다.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쿠사마 야요이는 약을 먹으면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와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걸 자꾸 이제 루이스 브루즈아는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하고. 아니에요. 루이스 브루즈아는
그냥 그런 과거에 옛날에, 우리 옛날에 과거에 뭐 너 정신적인 트라우마 없는 경우 어디 있어? 다 있지, 조금씩. 근데 이 사람은 완전 병적이란 말이에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박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번에 그랬죠. 강박의 그 점에 나오는 그 강박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점을 통해서. 그 이 사람 점하고 로이슈타인의 점하고는 달라요. 꼭 아시고. 데이비드 허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의 지금 작품은 이 사람 보고 작품에 대해서 누가 네 그림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유일한 온리맨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장르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초기 그림부터 드로잉부터 이 왕립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게 뜻이 아니라 드로잉 되죠. 모든 거 다 되는데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그 캐년 시리즈의 그 광활한 컬러, 거기에 막 휘몰아치다가 욕사로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코로나 딱 생겼을 때 드로잉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끝내줘.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시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무대 장식했죠? 다 했어. 책 썼죠? 이 사람은 전시회 하는데 조건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 내가 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 사람 여기 그리라 할 때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그게 안 간다라고. 그게 조건. 어떤 데 가니까 하라 그래서 너무 좋았고, 신발 보세요. 크록스를 양복에 이 컬러, 이 사람 이 컬러 되게 좋아해요. 크록스가 저런 색깔이 있어요. 슬리퍼가. 너무 멋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화랑인가요? 저쪽에. 구하우스인가? 저 양평인가 무슨 뭡니까? 거기 가면 이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야, 그 양반 그걸로 아직도 우려먹대.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여사무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지금 자기 그림이잖아요. 돈 많잖아.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비싸요. 유지하는데 돈 유지비가 많이. 그래도. 손해래요. 그러면 딱 유지비로 해서 딱 그냥 제로 나올 정도로. 지금 월급 주고 딱딱. 자기는 그만큼 있잖아, 이제. 그 그림 팔면 되는데, 뭘. 저는 건축에 대해 관심 많아가지고 구하우스가 그걸 좀 팔아가지고 큰 데다가 좀 이렇게 한국 사람 관람자도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안 사주니까. 근데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이 몇 점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알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걸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강북 쪽으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내 뮤지엄 1층 해도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애들을 잘 키워야 되고, 진지한 사유를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만신굿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교육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침 오늘 SNS에 9월 2일자, 일본에 그렇게 큰 미술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을 얘들이 아카데미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슨트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도슨트는 지가 공부하면 돼요. 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까지. 뮤지엄에서는 화가, 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대 미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강의를 해요. 무료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고 이 사람들 말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그 전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이저 포인트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늘은 그런 그게 기회가 되는데 한국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커멘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해요. 여기 뭐 9월 2일자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오늘 10시인데 삼청동 가보라 갤러리래. 가보라 이름 참 독특. 아무튼 이거는 약간 서로 재현하는 거라서 오리지널은 아니라 그러고.
아, 이 사람 알죠? 네. 이 사람한테서는 이 보세요. 영적인 중요성을 예술을 통해서 자기는 느낀대요. 그렇게 화가 뮤지엄에 가서 그걸 느끼고 다시 연기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소울하고 스피릿을 구분할 수 있나요? 소울은 뭘까요? 영혼. 스피릿은? 정신. 네? 이성적. 자, 그러면 창희 씨, 그러고 현정 씨 등등 자기네들이 인디비주얼하게 가지고 있는 스피릿을 가지고 소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죠. 스피릿은 영이에요.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거는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울은 각각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뭉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이죠, 영. 저기 뭐 천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때 있을 때 그 영들이 모여있는 그 영을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상태의 것은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울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알 필요도 없고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특하죠? 요즘 뜨고 있는 또 화가들은 또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더라고.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재미나요. 이 친구도 그렇고. 요거는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수학 교수인지, 학부 학생인지, 대학원 학생인지, 수학 공식을 이용을 해서 수학의 어떤 공식의 어떤 부분을 직선과 곡선에서 그걸 주기율이나 이런 걸 잘 이용을 했던 그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곡선과 이걸 만들어내서 그려요. 오롯이 여기 나오는 이 공식으로 인해서 이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변형으로 예술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수학 제일 많이 해요.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원에서. 그럼 어느 공대놈 하나라도 이거 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요? 어디서 했어요? 저 그다음 강원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하. 저희 아이하고는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아하. 장애인들 그 사람들 수업을 싶어서 그걸 그 점을 보니까 서브를 이용해서 그걸 하는데 작품을 이렇게 연는데 뒤에 뒷벽으로 쫙 보여주세요. 아,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국에서? 네. 아하. 그 선이 그 작품에 대해서 뒤로 쫙. 아하. 그거는 댄싱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를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내었다가 그것을 뒤쪽에 이렇게 뭔가 움직임으로 나왔던 춤을 저쪽에 있는 이미지로 그림으로 만드는 거다.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대상이 그거는 있었던 거고, 이건 대상이 없는 것을 공식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컴퓨터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 언어로 디지털리제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뭘 지금 강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관여를 안 해봤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공대는 우리가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뭐냐면 이공계가 예술계에 도전장을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발칙한 상상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 요즘 보면은 건축이나 공학이나 모든 것들이 예술로 승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것도 만들고 아까 이불 같은 경우도 기계 공학하는 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같이 되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서도가 그때 아트 선대센터에서 했던 거 봤는데 아하. 그게 정말 과학을 가지고 그 자기 컨셉
수학이 없으면 정말 그럴 수 감동받았어요. 없는 작품들이 있던데. 그죠? 모든 막 수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집이 컨셉인데 아하. 아이디어는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욕, 런던, 서울을 이어서 중요한 지점을 만나니까 북극의 한 지점인데 아하.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아하. 그게 가상의 집을 그때 짓고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하. 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뭔가를 수학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무사에서 이제 그 도구로 쓰는 건데, 이거는 메인이 수학이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은 내가 이걸 그려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을 그냥 툭 넣으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학하는 애들이 적어도 한 10명이나 한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아리 만들어서 하다 보면 되게 독특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미술하는 애들이 바로 배워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비디오 아트라는 게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비디오 아트가 다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보는 어떤 기술. 우리 백남준이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게 되게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누가 이걸 했다더라, 이게 지금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설명을 해버려야 돼. 아예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몇 명만 붙으면. 여사무사 해가지고 무슨 공식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 그러면은 뭔가 연관성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아하, 이래? 그럼 한국은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 보세요. 밑에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요. 야, 이게 이제 실존 이때까지 서론이었고요. 또 본론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본론하다가 볼증 다 보고. 또 만들었는데. 오늘은 목이 아파서. 지금 슬라이드가요. 백구니까 이게 백구가 나는 몰랐는데 지금 만들다 보니까 285개 나왔어요. 이제 이걸로 딱 설명하고. 요거 많이 본 사진이죠. 누가 찍었을까요? 까르띠에 크레송. 유명한 사진 작가죠. 처칠 찍은 사람? 그 사람이 유진인가 그렇죠. 그 사람 이름 모르겠고. 자, 요거는 자코메티의 드로잉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상실의 의미를 통해서 본질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실존의 자기가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적자적인 몸을 무화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요거하고 요 사람이 요거 찍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죽었죠? 그쵸?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뭘 만지는 잘 몰라요, 저도. 어떻든 여기를 보면 이걸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었는데 이 사람이 본질이라는 것 자체를 감춘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존 버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쪽에 이 사람은 누드다. 발칙한 상상을 해요. 누드고 그냥 듣기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시다시피 존 버그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내죠. 또 하나는 여기 가만히 보면 두건 같대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를 두건을 해서 이게 뭔가 이 전투력을 할 때 우리가 두건을 쓰잖아요. 앞에 헤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이렇게 묶는 거. 독특하지 않아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 해놔놓고 그냥 그걸 끝냈어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비평가들이나 그런 대가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 책에서 내 그걸 봤어. 야. 아무튼, 요런 그림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남은 다음에 제가 해드리겠는데, 아마 거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치오타하고 되게 일맥상통해요. 자코메테가요. 지금 가나에 사는 치오타가 이 사람이 3번인가 4번 했었어요. 화이트 시리즈하고, 레드 시리즈하고, 지금 요거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삶에 대지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의 기운과 지상과의 관계를 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바타유의 에로티시즘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 대지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엄마의 모성이죠. 그게 그대로 떨어져 있는 것을 2층에서 지금 전시회하고 있어요. 치오타가. 그게 실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전체적인 모습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치오타는 하나하나의 장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오르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들레이즈의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들. 그래서 들어가면 2층에 저 왼쪽 방에는 전부 다가 그냥 뭐 심장, 신장, 뭐 뼈 등등등등등. 그걸 하나하나 다 밝혀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그게 뭘로 연결되느냐? 이걸 보면서 난 느낀 거는, 자코메티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이 생각하는 이 껍데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치오타는 자기가 그래요. 그거는 나는 신경망이라 그래요. 실이. 보여줄까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뭐 심장, 태아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에 타자들의 모임에 있어서 연결되는 타자들의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한꺼번에 연결이 돌아가는 메를로 뽕띠에 얘기하는 그런 현상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되는데, 이걸 내 생각엔 그때 내가 에코가 이야기했던 존재에 대해서 하면 이게 양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부 밑에 있는 플루이드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양수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1번. 치오타 몇 번 보셨죠? 처음 보셨어요? 지금 가나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되게 멋있는, 이게 이제 대지에서 흘러내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대지의 흙으로 변해서 이렇게 생기는. 딱 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거. 결국은 죽음으로 인한 에로티시즘하고 같은 실제계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과 같은 거예요. 비올라하고 똑같은 거죠. 락강이 이야기하는 실제계에서 나타나는. 멋있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시리즈예요. 그때는 한복으로 해서 했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 말고, 루이스 부르주아는 이제 워낙 많이 했어. 루이스 부르주아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자, 코메티스럽게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곰니는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이 사람도 보면, 자코메트하고 둘이의 공통점은 드로잉이 끝내줘요. 자코메트도 마찬가지고.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이 무화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곰리도 나중에 보면 거의 선 몇 개로 끝내버려요. 드로잉이. 사람의 인체가 결국 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코메트는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형태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공간하고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 걷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 곰리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의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 있죠. 그 시간과 공간에 있어가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적인 개념이 들어오죠. 이렇게 리트랙션 하는 거하고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더 첨부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하고. 그래서 자코메트는 어떤 의미에서 실존 그대로에서 하나의 점으로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치오타에서 내려오는 그 대지의 흙으로 빠지는 그거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곰리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 생각에는 앙리 무어 같은, 헨리 무어 같은 그런 조각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헨리 무어가 누구를 좋아하면 라틴 아메리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신화 같은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앙리 무어. 헨리 무어 아시죠? 영국에.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부피감이 있었을 때 존재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래서 곰리는 대중 아트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해변가. 만약 자쿠메트를 해변가에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 아트로 만들어 놔보세요. 그건 되게 이상하게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자코메티냐 하면, 자코메티 같은 사람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똑같은 게 없죠. 브랑쿠시도 없었지요. 그죠? 키리코도 없었지요. 근데 키스반 동겐이나 샤임 슈티는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코메티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키스반 동겐이나 키슬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only man이 아방가드르에서 선구자인 사람이 대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오리지널리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끝은 봤네요. 그죠? 100장 건너뛰고. 질문하세요. 철학에 대해서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 곰리는 그러면 그 이제 벽돌로 한번 벽돌같이 생긴 쇠랑 아니면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사 등으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간 전체에다가 또 철을 그러면 그 곰리의 실존은 그 공간까지 포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재자에서 나오는 현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의 용제자를 제가 설명을 해보면, 반고흐의 그 구두, 그리고 르네 마그레티의 구두, 그걸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구두가라고 했을 때 그 구두하고 다르게 저거는 분명히 특정되어지는 사람이 떠오르죠. 그걸 용제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존재 방식이 특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현존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디비주얼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뭔가 큰 왁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걸 존재라고 이야기하겠죠. 틀.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그 멜리 뽕띠가 이야기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게 스피노자 얘기예요. 그 자연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 지경아님하고 내하고 분리되기 전에 초월적인 상황에서 아메바에서 생겨있는 신체 없는 기관 자체가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저쪽에 하고 내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원천을 만들어주는 것을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뭐 죽어서 뭐 그거 뭔가 이름을 이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이야기했던 그 진료하고 형상의 개념은
소우주가 되고 대우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이게 썩어버리잖아요. 썩어서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비료가 되어서 이 사람은 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은 삶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 방식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지. 그 먹이 사슬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내 자아를 앞에 딱 놔놓고 설명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내 위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물적인 방법에, 동물적인 관점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줬어. 그런 상황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제2의 곰리는 사람이라기보단 하나의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겠죠. 그 존재는 동물도 되는 것도, 존재는 동물도 존재가 돼요. 단지 의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느낌인데, 의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도.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강아지가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걸. 근데 그거 말고 그 사유라는 것은, 사유라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고 똑같은 걸 분석해내고 이런 상황일 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리스판스, 반응하고는 다른 거지요. 네, 말씀하시는 거랑 맞진 않지만, 저희 애가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현관 앞에다 벌을 세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막 하다가 걔한테 가요. 그래서 가서 또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독특하네요, 그죠?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 제가. 그래서 미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 철학자 누구 있는데?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네, 유대인인데, 레비나스하고 같이 아마 비슷하게 독일에서 공부했던 친구 같은 느낌이.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주 앞에 읽고 있어요. 그게요, 이런 걸 수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내 죽음은 연속이 아니잖아. 끊겨버리잖아. 단절이잖아요. 근데 타자의 죽음은 연속이 되죠.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자 말고 또 그 상대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죽는 것을 제3자라 그러고, 타자의 죽음하고 내 자의 어떤 죽음하고 이래 나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쵸? 그걸 통해서 이제 아마 히틀러가 그때 이제 있던 그거 다시 이제 소환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그 에로티시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죽음이.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죽을 때 내가 생각할 거예요. 늦어요. 그쵸? 네. 그거를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보지 진짜 내가 죽진 않았으니까. 아하. 네. 아하. 그걸 한치 건너로 그렇게 해보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조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 이야기 하냐. 잘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죽는 거를 내가 죽어버리면 단절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얘기 말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미술을 보고 나면 삶의 어떤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열리잖아요. 감각이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게 죽음까지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사는 거잖아요. 네, 사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건데, 사는 동안에도 아하. 내가 그 죽음과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끝과 끝에 대한 게 말장난 약간 유희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큰 아이템을 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사유가 굉장히 짧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유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프리즈나 이런 거에서는 적어도 예술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한목적성, 목적성이 없는 무목적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시작을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목적을 거기에 두고 난 뒤에 그림을 돈으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포인트가 끝나버려요. 그래 되면 미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트렌디에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늘 그냥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한 게 트로트 음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도 안 익숙했는데 요즘은 뭐 가다 보면 다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거부해도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대중문화가 그래요.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 어디 가서 네. 고맙습니다.